오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내년이나 나올 줄 알았는데 급하게 나온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나왔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다주택자 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들도 나왔는데 부동산 정책만 봤을 때는 다주택자에 이번에는 포인트를 맞췄다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취득세가 높아서 투자가 어려웠었어요. 이번에 50% 경감을 해줍니다. 3주택 이후에는 지방세까지 해서 6.6%가 돼요. 거기에 대출도 해줍니다. LTV가 30% 돼요. 실제로는 사업자로 하면 더 많이 나오니까 대출 규제도 우회적으로 풀어주는 셈이라 보거든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34평 이하 10년 임대가 다시 가능해졌고 취득세 면제,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가 모두 됩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 내에서 아파트 좀 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분양권 1년 미만 주택 매도 시에 징벌적으로 부과했던 양도세가 77%에서 50.5%로 줄어듭니다. 이거 지방세 포함해서. 단기 매매도 활성화를 해가지고 매수세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단타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유동성이 활발해지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실종된 거를 단타 활성화를 통해서 끌어올리고 다주택자들 수요를 데려와가지고 하방 경직성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죄악시했었던 게 다주택자였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투자 수요까지 끌어왔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히든카드를 꺼냈다. 그만큼 주택가격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거래량도 보시면 공포에 질려서 그냥 없습니다. 거래도 없고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 없이 떨어지니까 보통 패닉장이 나오는 거죠. 소수의 거래만 터져도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주식에서도 보다는 마진콜이 나옵니다. 부채를 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이 더 무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진콜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주택자로 통해서 나오는 부작용보다는 내년에 당장 큰 문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부채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선 주택가격도 문제지만 전세가격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게 단초가 됐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전세가격 하락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전세는 2년마다 계약이 종료가 돼요. 2년 전에는 전세가격이 최고를 찍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이 물량들이 내년에 만기가 되면서 돌아옵니다. 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요. 심한 곳들은 전세 하락분만 해도 5억 정도의 차익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없을 겁니다. 보통 주식 부동산이 하락하면은 현금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헐값에 나와도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기회야. 그러다가 한 5년 10년 지나고 나서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모두가 돈이 없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년에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이 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세 가격은 주택 가격을 따라간다기보다는 대출 이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1년 동안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한두 달은 맞겠죠. 근데 3달, 6달, 1년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나 저축한 돈 다 쓰는데 그럼 이제 진짜 이자 못 막는데 어떡하지가 슬슬 다가오는 게 내년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감소가 심해졌죠. 급락을 해버립니다. 역전세가 확 늘어났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올해 9월까지가 6,500억 수준인데 우리나라 전세금 규모가 600조 원이 넘어요. 0.1% 수준의 사고가 아니냐 볼 수 있지만 대출 금리 부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4분기고요. 이제 누적 데미지가 쌓이면서 너무 무섭다라고 하는 게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이 내년에는 조 단위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전세 대출 133만 명 중에서 82만 명이 30대 이하예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30대 이하의 평균 소득을 생각해 봤을 때 대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한계 상황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 규모가 85조 원밖에 안 돼요. 전세 규모를 봤을 때 15%밖에 안 됩니다. 만약 잘못되면은 30대 이하 젊은 층의 피해가 상당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5년 뒤, 10년 뒤 정상화가 되고 나서 빈부격차가 한 번 더 벌어집니다. 30대 이하는 훨씬 더 가난해지고 40, 50대 이상은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때 되면은 지금처럼 뭐 영끌로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못 따라잡는 수준까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통화승수까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당장 큰 문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요.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분 70%를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국공채 발행 수입 18조 원, 청약저축 21조 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약 40조 정도라 볼게요. 넉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넉넉한 금액이 아닙니다. 2021년 기준으로 봤더니 분양 보증이 213조고요. 전세 보증이 85조예요. 양쪽에서 터지면 감당하기 어렵겠죠. 300조이기 때문에. 40조로 300조를 커버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빌라 위주로 터지던 전세금 반환 문제가 내년에는 아파트로도 전이가 되는 해예요.
빌라 전세 가격이랑 아파트 전세 가격은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거죠. 특히 내년에 강남구에 4,600가구, 내후년에 7,000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가까운 예로 내년 3월에 입주하는 게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에요. 3,300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강남구 입주하는 거에 상당 부분이 3월에 입주한다는 거죠. 전세 가격이 벌써 지금 8사는 9억, 5구는 6억 6천에 올라 있는데 3월에 입주할 때쯤 되면은 더 떨어지겠죠. 급한 물량이 더 나오기 시작하니까. 입지가 좋은 개포 전세 가격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고덕이나 헬리오시티 전세 가격이 지금 4억 이상 하락했는데 차후에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빠지는 전세금을 내줄 수 있느냐? 못 내준다는 거죠. 이 개포 입주 물량 3,375가구 곱하기 전세 차익 4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1조 3,500억의 반환 비용이 필요할 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렇게 미분양이 늘고 전세 보증 반환 소송이 늘면서 누적 데미지가 쌓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엄청난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나중에 벌어질 참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규제를 빠르게 완화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를 내도 효과가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 또 내고 또 내는 거죠. 그만큼 정부가 굉장히 초조하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문제의 핵심은 금리인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할 거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금리가 빠르게 하락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가볍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다, 내년 내내 계속 가고 내후년에도 생각보다 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조금 더 세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히든카드인 다주택자 카드를 조기 투입해가지고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거죠. 축구로 치면은 교체 선수를 경기 50분쯤에 집어넣은 겁니다. 조기 투입을 한 거예요. 빨리 살리려고. 하지만 다주택자들도 결국 개인이라는 게 문제죠. 스마트머니가 먼저 움직이고 이후에 대중이 움직이는데, 이들이 아직 예금의 달콤한 이자를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스마트머니들이 채권으로 이동해서 이제 맛을 조금 보려고 하는 거고, 채권에서 충분히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움직일 때가 어디가 있을까 할 때 부동산으로 넘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대중이 채권에서 재미를 한창 맛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쯤에서나 부동산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너무 빨리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번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또 규제를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명절 전후를 많이 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월이니까 설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설마 설 이후에 또 나올까 싶긴 한데 한 2월 3월쯤에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올 만한 카드가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본원 통화 대비 시중에서 돈이 도는 M2 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통화 승수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한번 딱 집어넣었을 때 그 돈을 몇 명이 만지냐는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는 18명이 만졌다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한 14명 정도가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은 돈을 못 만지는 거죠. 점점 불황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인이 이제 기술과 정보의 발달로 인해서 계속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가가 원하는 만큼 경기 부양을 하려면 과거보다 더 많은 M1,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야금야금 침체로 가고 안 되겠네 하면서 엄청난 부양책을 써야 되고, 과거보다 훨씬 더 세게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터지고 다시 돈을 조여보지만 과거의 푼돈만큼 회수를 할 수가 없죠. 왜? 통화 승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침체로 가고 또 비용을 또 크게 투하해서 부양책을 만들고. 비용을 혁신적으로 감축하는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링거로 경제 생명을 유지시키는 링거 경제 시대가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강해 보였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는 과감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브레이크를 살짝 걸은 느낌이거든요. 세율도 애매하게 인하했고 LTV도 애매하게 해줬어요. 연준이 양적 완화에서도 해줬듯이 시장에 충격을 주려면은 엄청나게 세게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끝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찔끔찔끔 하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랬나? 이게 좋은 거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포감 해소가 안 돼요. 주식에서 기관 투자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부동산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의 주택관리회사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관 세력들이 막 사주는 거예요. 기관 세력들이 펀딩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주택관리업체들이 돈을 모아서 주택을 사들이고 렌탈을 놓고 이러면서 팬 입장에서 그래도 받아주는 매수 세력으로 유동성 공급이 좀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만 모인 주택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해요. 나중에 이 위기를 좀 극복한다라고 하면은 이 유동성을 어떻게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규제 완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 시그널을 내준다라 그러면은 매수 세력이 언젠가는 생기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날 거고, 거래량이 붙고 나면은 가격이 상승할 건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센주기라는 게 있어요. 5년 정도 침체,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 걸 침체라 그래요. 5년 침체, 10년 상승 정도의 주기를 합니다. 보통 15년이라 보기도 하고 17년이라 보긴 하는데 이 주기가 정확하진 않아요. 영국이랑 미국이랑 일본을 중심으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회복할 수는 있어도 급등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 한센 주기를 봤을 때 금리가 충분히 낮아지고 전세 가격이 다시 상승하려면은 한센 주기가 얼추 마무리되는 그 시점부터 다시 대세 상승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한마디로 시간이 좀 흘러야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은 그때까지 부동산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장에 나쁜 충격을 주지는 않았으면 해요. 분위기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규제 완화를 계속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부동산 자체도 뇌관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